이번 시간에는 제7장 샘플링과 통계적 품질 통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트 1과 2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챕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또 통계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용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크게 비틀어서 낸다든지 실무 문제를 어렵게 낸다든지 이런 문제의 구성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제 책이 부교재가 약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쭉 여러 번 훑어보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면은 또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가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통계적 개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을 설명을 안 한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속성 샘플링, 변량 샘플링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척도라든지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통계의 개념을 알아야 사실 논리적으로 쭉 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쭉 연결될 수 있는데, 미국 책의 특징이 그냥 중간중간 그런 주제별로 나누다 보니까 전반적인 히스토리, 논리적 체계를 잡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책에 안 나오는 부분도 통계적 개념에서 좀 논리를 여러분들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쭉 연결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암기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시고,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한 용어의 이해만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통계적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전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통계적 기본 개념을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시간에 약 20-30분에 걸쳐서 약 두 타임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샘플링, 변량 샘플링,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각종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하면 벌써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기본적으로 첫 주제가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은 거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오던 거, 경험을 총동원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집단을 이제 영어도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내용들이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영어식 번역을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일본식 용어도 있고요, 한자 용어도 많고요, 또 순수 우리나라 그런 기본적인 전통적인 언어로 번역한 거 약 3가지 내지 4가지 버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걸 설명하는 건지 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영어로도 알아놓는 것도 좋다. 그래서 모집단,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거의 모집단으로 정착이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은 뭐냐? 어떤 집단에 대한 평균이나 분산 등을 특성을 조사할 때 관찰이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학생 평균 키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걸 잴 때 우리 학교 학생 전체, 이것이 바로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집단, 우리 학교 학생 전체를 우리가 다 키를 재고 몸무게 재서 우리가 평균을 내고 편차를 내고 분산을 구하고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 그 학생 중에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정 숫자를 뽑아서, 즉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집단의 전체 특성을
규명하고자 또 추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가 모집단이고요. 이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전체, 즉 모집단에서 일부 샘플만을 추출해서 검사를 한다, 감사를 한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정한다. 그래서 그런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론 통계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모집단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표본의 정의, 전체가 모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출출된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한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감사위는 전수조사하기에는 항목 수가 너무 많은 모집단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예를 들어 매출이 하루에도 한 2,000건씩 발생한다. 어떤 때 10,000건씩 발생한다. 자, 그런 경우에 그 매출이 1년이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될 겁니다. 이 우리가 매출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승인은 잘 받고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때 전건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일정 부분을 추출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부지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통계적 개념을 사용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 통계적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에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샘플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 자, 어쨌든 그런 많은 모집단들이 있죠. 인보이스, 대금 청구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집단들이 있을 거고요. 그 모집단들을 우리가 전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뽑아서, 즉 샘플링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 자, 감사위는 그래서 통계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측정 가능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또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샘플링에 있어서, 즉 표본을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다? 우리가 그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 샘플링의 가장 문제다. 가장 키워드다. 왜? 이 샘플링이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전체에 키나 몸무게를 우리가 추출한다. 그런데 키 큰 친구들만 샘플로 모아졌다. 그럼 평균 키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또 몸무게가 작은 친구들만 우리가 뽑아서 샘플링을 했다. 그러면 우리 학교 평균의 체중이 상당히 낮게 그런 측정되는 그런 결과, 오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표본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본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핵심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본을 그렇게 뽑는데요. 기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뭐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종합평가, 모델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보신 분, 내지는 각종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사례 연구다. 그리고 뭐 이거는 잘 안 들었을 거고요. 모델링이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는 뭐냐? 대규모로 테스트할 수 있는 가설을 파악하는 데이터 수집 기법이다. 그래서 대규모 테스트다 그러면 대규모 테스트 가설이다 그러면 사례 연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매칭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종합평가는 말 그대로 개별 감사의 관찰사항 및 결과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종합평가니까 개별 감사 결과를 종합해 놓은 거다. 그 결과를 종합해서 전체의 체계적인 절차다. 자, 모델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모델링. 그래서 추가 연구를 위해서 기존의 사실, 사건 또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다. 그래서 모델링, 사례 연구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한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통계학은 뭐냐? 통계학은 자, 다양한 데이터들을, 그럼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학문이다. 뭐 통계학의 정의 시험에 안 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계라는 게 그런 것이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통계학의 유형은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이런 뭐 집중화 경향, 산포도, 비대칭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기술 통계학이다, 추론 통계학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논리를 체계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드리는 거죠. 자, 기술 통계학은 뭐냐? 주어진 자료에서 합계나 평균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계산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기 편리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정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기술 통계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다룬 그런 통계학 개념들이 거의 기술 통계학이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합계, 평균, 기타 필요한 정보를 계산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러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 기술 통계학이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술 통계학은 복잡하고 다양한 수량적 자료를 이해하기 편리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정리해서 분석해 주는 거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 그래서 모집단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이 해당될 수도 있다. 모집단 전체 또는 표본 둘 다 우리가 기술적 통계학, 기술 통계학적 그런 개념을 사용한다. 기술 통계학은 추론 통계학의 전 단계의 분석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는 그야말로 통계입니다. 통계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기술 통계학의 그런 밝혀진 통계들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그 모집단이 어떻다, 우리가 거기서 어떠한 특징을 추론하고 뭐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죠. 그래서 우리 감사에서는 우리가 기술 통계학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추론 통계학이 오히려 더 많이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 통계학은 추론 통계학의 전 단계 분석 과정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백데이터 자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통계학의 주요 기법,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집중화 경향. 그래서 말만 이제 집중화 경향인데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미 다 뭐 상식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그런 개념이고요. 삼포도 뭐죠? 뭐 널리 퍼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제 삼포도라고 그러죠. 이 삼포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 100,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범위고요. 분산은 흩어져 있는 정도,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도, 이걸 갖다가 이제 일본식 용어로 하면은 외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왜곡된 정도에서 외도, 또 편포, 그래서 편중되게 분포한 거,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조금 이따 그거는 뒤에서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요. 비대칭도는 얼마나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삐뚤어졌느냐. 자, 대칭이다. 그럼 좌우가 똑같이 맞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왼쪽 꼬리 분포, 꼬리가 왼쪽에 있는 거다. 오른쪽 꼬리 분포는 오른쪽 꼬리가 오른쪽에 있는 거다. 뒤에 그린 것 같이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첨도 얼마나 뾰족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 통계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런 주제들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추론 통계학은 뭐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기술 통계학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다, 추정한다, 예측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자료를 분석해서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론하는 거다. 이 추론은 뭐냐? 정보를 예측하고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에서 정리하고 계산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적 추론을 하는 것이 추론 통계학이다. 그래서 추론 통계학의 분석 과정은 표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표본을 잘 관찰 또는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표본을 어떤 식으로 추출할 거냐? 표본의 추출 단계에서는 통계적 추출 표본과 비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이 있다. 아, 어떤 식으로 샘플을 우리가 뽑을 거냐? 샘플을 추출할 것이냐? 그걸 이제 샘플링이라고도 하고요. 자, 통계적으로도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뽑고 비통계적 판단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건 뒤에서 이제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론 통계학에서 이제
샘플링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뽑는 거고, 추론당에서 속성 표본 추출과 별량 표본 추출이 있다. 지금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건 뒤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어디쯤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통계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심화 경향, 그 다음에 이제 편중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여러분의 책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화 경향, 중앙으로 모인다, 중앙화 경향,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 곡선의 형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너비는 중심화되는 경향의 척도를 통해서 측정된다. 얼마나 중앙에 모여 있느냐, 중심적으로 모여 있느냐, 어디로 모여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중심화 경향 척도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채빈값.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반드시 영어로도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평균, 민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나누기 n 하는 거죠. 다 합쳐서 나누기 평균. 뭐 여러분은 뭐 평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중앙값, 메디안이라고 그러죠. 가장 쭉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을 해놓고 그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그러고 메디안이라고 그런다. 자,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다. 그래서 중앙값은 극단적인 값에 의해서 왜곡 편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대칭 분포에서 중심 경향을 추정하는 최선의 추정치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월급이 전 직원들이 월급이 다 100만 원씩이에요. 10명이 9명 있는데 100만 원씩이에요. 한 사람은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CEO는 1억, 나머지 직원 9명은 다 100만 원씩이다. 그럼 평균을 내면 얼마일까요? 그냥 우리가 1억이라고 1억 1000 정도 가정하고 1억 1000 나누기 10 하면 월 평균 1000만 원에 평균은 1000만 원의 월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1억짜리 때문에 평균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절대 그 나머지 직원들이 다 받는 금액은 아니란 얘기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중앙값을 따져보니까 얼마죠? 다 100만 원씩이고 한 사람만 1억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중앙값은 100만 원이 되겠죠. 가장 그 중간에 그 서열 순서대로 쭉 나누면 100 하고 1억이 되니까 중간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월급이 중간에 받는 사람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특정 사람에 의해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갔구나. 이런 게 이제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값은 평균으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값, 아까 1억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으니까 많은 비대칭 분포에서 중심 경향을 추정하는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채빈값 말 그대로 가장 자주 빈도가 높은 값이죠. 그래서 그 값들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 그런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이 없고 다 똑같다. 예를 들어 다 100, 200, 300, 400, 500 쭉 나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채빈값이 없겠죠. 왜? 가장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채빈값은 없을 수도 있다. 또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 책에 있는 예시는 조금 뭐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쉬운 방법으로 쉽게 이런 내용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11건의 투자 수익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균값, 중앙값, 채빈값을 구해봐라. 자, 평균값은 어때요? 그냥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11개니까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2 하면 7달러가 된다. 이게 평균이다. 그 다음에 중앙값은 어떻게 해요? 자, 이걸 순서대로 1, 2, 3, 4, 5, 6, 1, 2, 3, 3, 3, 5, 6, 6, 8, 19, 21. 자, 이러다 보니까 중앙값은 가장 중간에 있는 거죠. 그다음 11개니까 가장 중간으로 올라가면 나누기 2 하면은 5.5번째에 있는 그러한 값이 가장 중간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섯 번째가 5.5를 포함하는 여섯 번째 단위가 왜? 1, 2, 3, 4, 5, 6 한 다음에 다시 1, 2, 3, 4, 5.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 5더라. 평균은 7인데 가장 중간에 있는 거는 5밖에 안 되더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19, 21 이렇게 앞에는 적지만 뒤에는 큰 숫자가 두 개를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은 상당히 평균보다 적다. 최빈값은 여기 이제 333 세 번 나오죠. 그래서 3이 세 번 나왔으니까 3달러가 최빈값이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삼포도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널리 퍼져 있느냐. 여기 삼포도의 개념이다. 범위, 레인지다. 범위, 레인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찰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최고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이다.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 최고값이 얼마예요? 20일이었고 최소값이 1이니까 1에서 20일까지가 범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흩어져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레인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분산과 표준 편차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산이 어떻고 표준 편차가 어떻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어쨌든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한 거다?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다. 그래서 분산은 각 자료값에서 자료값에서 평균을 빼서 나온 편차값들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을 자료수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그래서 왜 자료에서 평균값을 빼서 제곱을 하냐면은, 자, 어떤 거는 평균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보니까 다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시그마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단순하게 우리가 더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제곱을 해서 다시 자료수를 나눠야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우리가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 자,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이 제곱이 떨어져 나가고 시그마 하나만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분산이 어떻다? 표준 편차가 얼마다? 뭐 이렇게 이것이 퍼져 있는 정도, 삼포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계산하시오.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또 뭘 했죠? 최빈값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또 분산, 표준 편차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모집단은 어떻게 분포를 하느냐? 모집단은 자, 그래서 대칭 분표, 오른쪽 꼬리 분표, 왼쪽 꼬리 분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규 분포라고 그러죠.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모집단이 크고, 자,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모집단이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이 많다. 일반적인 모집단의 경우에는. 그래서 분포의 양쪽 끝, 꼬리는 좌우 대칭 모양이다. 그래서 중간을 딱 접으면 반이 딱 접힌다. 이것이 정규 분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또 평가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성적을 옛날에는 A+가 뭐 5% 이렇게 줬다면 지금 뭐 30, 40%를 A+를 주라고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자, 너무 어렵게 내면은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능 같은 거 보고 나면은 뭐 쉽게 냈다, 어렵게 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오른쪽 꼬리 분포예요. 오른쪽 꼬리 분포. 꼬리가 오른쪽에 생겨서 순수 우리말로 오른쪽 꼬리 분포다. 그런데 일본 번역으로 옛날에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게 외도다, 왜곡된 정도다. 그래서 양의 외도다. 오른쪽이 이제 양이라고 그러죠. 또는 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분포는 양의 외도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고요. 또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다. 여러분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정적. 또 밑에는 부적으로 이런 말은 이제 안 쓰죠. 사실 부수가 마이너스를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부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책에서는 어쨌든 정적으로 편포, 편중되게 분포한다. 그래서 편포한다. 상당히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다 알고 계세요. 오른쪽 꼬리 분포, 양의 외도 정적으로 편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모양을 똑같은 지금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 꼬리가 더 길고 분포는 오른쪽으로 편포한다, 기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영어로는 positively skewed 이렇게 영어는 요 영어를
이렇게 다 다른 말로 표현해놨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회계 관련 분포는 오른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은 매출 적은 금액들이 쫙 있다가 큰 거 어쩌다 하나씩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작죠. 금액이 작은데 어쩌다 큰 게 하나씩 등장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회계는 주로 이런 식의 분포, 여러분 회사의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목도 알아두시고 이 형태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중앙값은 가장 중간에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렵잖아요. 항상 그 셋 중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른쪽 꼬리 분표 같은 경우는 최빈값이 가까이 있고요. 평균값이 큽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어쨌죠? 자, 중앙값은 항상 중각이고요. 평균값이 컸고요. 최빈값이 3으로 적었죠.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쭉 작다가 큰 거가 뒤에 두 개 있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분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어쨌든 평균값이 더 뒤에 있고 최빈값이 앞에 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 중앙은 항상 중앙에 있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쓰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오최평에서 옛날에 그 코미디언 중에 오천평이란 상당히 뭐 뚱뚱한 여자분이었는데요. 그 5,000평이 있었죠. 그래서 5최평, 그래서 5,000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왼쪽 꼬리 분표, 왼쪽에 꼬리가 있다. 그래서 왼쪽 꼬리가 더 길고 분포는 왼쪽으로 편포한다, 기운다. 그래서 negatively skewe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꼬리 분표는 음의 마이너스죠. 음의 외도다. 그 다음에 부적으로 편포한다. 왼편이다. 그래서 이건 외울 때 평균이 먼저 앞에 나오죠. 그래서 왼편 이렇게 외우시고 왼편 외우시고 죄송합니다. 왼편 외우시고 오른쪽은 5최평, 5,000평 해서 이렇게 배워서 이 순서. 지금 여러분 책에서는 이것을 순서를 잘못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요. 여러분 책대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글을 써놨기 때문에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잘못 번역된 거죠. 아니면 뭐 잘못 옮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카피 떠서 그냥 갖다 놓다 보니까 그런데 꼭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요거 꼭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5,000평.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분포는 최빈값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평균값이 뒤에 있다. 왼쪽은 왼편 해서 평균값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도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척도가 뭐냐면은 자입니다. 자. 어떻게 뭐를 가지고 측정할 거냐.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측정할 때 뭐가 필요하죠? 체중계가 필요하죠. 몸무게를 재는데 여러분 줄자를 갖고 와서 자, 몸무게 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키를 측정하는데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하죠? 줄자가 필요하죠. 키를 재는 데는 줄자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체중계를 들고 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척도를 정확한 척도를 가지고 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를 잴 거냐, 또 그럼 어떠한 척도를 가지고 잴 거냐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척도에는 관찰 대상을 측정하기 위한 일정한 규칙이다. 그래서 그 속성의 일련의 기호나 숫자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체중은 뭘로? 킬로로. 그 키는 센티미터 또는 미터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내는 게 일련의 기호나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뭐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척도라는 게 있다. 척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고 네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명목 척도 말 그대로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자, 그래서 단지 관찰 대상을 구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척도다. 그래서 숫자의 양적인 의미는 없다. 자료가 지닌 속성을 차별적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뭐 국적이 어디세요? 국적이 어디 있어요? 한국입니다. 일본입니다. 이런 건 이제 명목 척도예요. 또 성별은 남자냐, 여자냐, 남자냐. 그래서 뭐 중성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난리죠. 자, 그다음에 거주 지역이 어디냐, 서울이냐, 뭐 대구냐, 광주냐, 인천이냐, 뭐 이런 식으로 거주 지역 또는 뭐 도로 나눌 수도 있겠고, 종교는 뭐냐, 운동선수 등 뒤에 있는 번호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뭐 1번이 잘하고 1번이 제일 잘하고 2번이 아니죠.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숫자의 양적인 의미가 없고 자료가 지닌 속성을 차별적으로 나타낼 뿐이다. 이게 명목척도다. 그 다음에 서열척도, 말 그대로 서열 매기는 거죠. 순위척도라고도 하고 단지 관찰 대상이 지닌 속성의 순차적 특성만을 나타낼 목적이다. 그래서 숫자의 차이가 정확한 양적 의미는 없다. 너는 뭘 제일 좋아하느냐? 저는 짜장면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탕수육을 좋아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뭐를 좋아한다. 내가 또 뭐 싫어하는 수는 뭐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선호도 순서 1등, 2등, 3등 의미가 없고 숫자의 차이가 정확한 양적인 의미는 없다.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그럼 그 숫자에 양적인 차이가 있나요? 없죠. 순서일 뿐이에요. 순서. 네가 제일 잘했고 그 다음에 잘했고 그 다음에 못했고 이런 식의 단지 숫자의 차이가 정확한 양적인 의미는 없다. 순서적 특징만을 나타낸다. 그래서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우리가 질적 척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질적. 양적 아니고 질적 척도다. 그래서 이산형 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질적 척도는 이산형 척도, 명목척도, 서열척도가 우리가 질적 척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간척도하고 비율척도는 이제 양적 척도에 해당됩니다. 양적 척도. 자, 등간척도는 뭐냐? 인터벌입니다. 인터벌. 관찰치가 지닌 속성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균일한 간격을 두고 분할해서 측정하는 척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죠? 리커드에. 뭐 리커드라는 말은 모르더라도 리커드에 5점 척도, 10점 척도.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전자회사에 서비스를 받았다. 뭐 고치고 왔다. 꼭 전화가 오죠.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만족도는 몇 점 정도 되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몇 점 정도 되세요? 이러면은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우리가 봤을 때 몇 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보통 이제 뭐 8점이다, 10점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5점 척도냐, 10점 단위로 나눈 거냐. 그래서 자, 측정 간격을 위해서 균일한 간격을 두고 분할해서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2, 3, 4등 이거는 양적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1등하고 2등하고 몇 점 차이가 나요? 아니죠. 그거는 규정이 된 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척도를 10단계로 아예 나누는 거, 5단계로 나누는 거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균일한 간격을 두고 분할한 게 등간 척도다, 인터벌 척도다. 자, 그 다음에 비율 척도, 측정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의 양적 차이를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시간, 예를 들어 누구는 뭐 1시간 만에 우리가 이걸 다 공부를 했고 누구는 1시간 동안 공부했고 누구는 5시간 공부했고 누구는 10시간 했다. 그럼 3명 평균 몇 시간인가요? 나눌 수가 있죠. 사칙 연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온도가 연평균 온도, 월평균 온도 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사칙 연산 가능하죠. 평균 낼 수 있죠. 키, 몸무게, 거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적 차이로 표현하는 거죠. 1m는 얼마, 1kg는 얼마 이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차이를 표현하는 척도로 사칙 연산이 가능한 척도다. 그것이 비율 척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셔서 논문 쓴다면은 통계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이게 과연 양이야, 또 질이야, 뭐 또 비율 척도야, 등간 척도야 이렇게 이 척도의 개념을 우리가 상당히 헷갈릴 경우가 많다. 어쨌든 자,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질적 척도다. 질적 척도다. 그 다음에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양적 척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양적이냐 질적이냐라기보다는 간단한 개념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면 이제 모집단의 분포에서 우리가 질적 자료, 양적 자료, 이산형 자료, 그래서 명목, 서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앞 시간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모집단의 분포해서 쭉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